자, 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서 29페이지죠. 관습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관습법은 일단 불문법이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오래된 사회적 관행, 오래된 사회적 관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이런 사실인 관습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걸 관습이라고 얘기하죠. 관습을 우리 법학에서는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보통 그냥 관습, 관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 설명 잘 듣고 계시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법적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건 법입니다. 법. 그럼 법이란 얘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법적 구속력은 형사처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적 구속력은 위반 행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건 법인데, 그러면 위반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둘이 거래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위반 행위를 했어요. 오래되고 계속되는 관행을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했는데 상대방이 네 그 위반 행위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법을 암만 찾아봐도 법에도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에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하는 건데, 아시겠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거든요. 위법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법에 손해배상해주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관행좀 위반했다고 손해배상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손해배상해줘라 라고 하면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 맞다는 얘기고,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그건 관습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법원에서 손해배상해줘라 그 말은 네가 위반한 거 관습법이 맞다. 그럼 관습법이 있었다잖아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뭐만 해주는 거야? 확인만 해주는 거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행위에 손해배상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법원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법의 존재라든지 법의 효력이라든지 법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법원인 거예요. 법원은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의 효력이라든지 법의 작용, 법의 존재 이런 것들, 잘못된 법은 바꾸고 이런 걸 국회에 제안하고 또 사법부에서 스스로 입법도 하고, 그래서 국회 동의도 받고 이런 활동하는 게 주로 법원이에요.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해요? 우린 주로 뭐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학원에 일찍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년 7월에 있는 1차 시험 합격하고 9월에 있는 2차 시험 합격하고 우리 일이죠. 그렇잖아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행정작용에 의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이런 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입법을 만들고, 또 기존에 있던 법 중에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법들은 어떻게 하고 전부 폐지하고, 아니다 참 쌈박질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법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데 법원에서 망설임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관습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됐는지,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가졌는지 라고 하는 걸 다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다 모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험에 나오면 이거야.
시험에 나온 이거고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조금 이따 줄쳐줄게요. 예, 다 해줄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인 관습은 그럼 뭐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인 관습도 나중에 뒤쪽에 가면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실인 관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과 관련된 것이고 강행 규정이 사실인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하였다면 이 사실인 관습도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혼자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행 규정이 있어요. XX의 제1항에 X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Z는 이렇게 해석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알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니면 알파는 뭐에 따른다?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강행 규정인데 그럼 결국은 알파를 해석할 때는 사실인 관습 찾아봐야 되죠. 그때는 사실인 관습도 강행 법규와 같은 효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실인 관습 들이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고 법조문에 있을 때만 어떻게 되지?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고 강행 규정이 사실인 관습에 따르도록 뭐 했다고? 위임했다. 이걸 위임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했다면 사실인 관습에도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모든 법에 뭐뭐에 대해서는 어디에 따른다라고 해서 위임을 해줬대. 그죠? 각부 장관이 정한다. 국무총리가 정한다. 법인데 대통령령에 따른다.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각 장관이 정한다. 그럼 장관이 정하는 거고 총리가 정한다. 그럼 총리가 정하는 거고 여기도 없고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그럼 사실인 관습에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실인 관습도 뭐하고 똑같은 거죠? 강행 규정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법이야 아니야?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니니까 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분쟁은 결국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분쟁도 판결할 때는 원칙이 뭐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법이야 아니야? 법은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지. 법원에서 법이나 잘 알지 법 아닌 것까지 덤벼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관습과 부산의 관습이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거래한 장소는 부산이라고. 그럼 당사자가 우리 부산 지역에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법원에서 다 아냐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다만 사실인 관습 중에서 부산 지역에만 주로 있다든지 서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이 있죠. 이건 일종의 경험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정도 경험칙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하든. 자, 예를 들면 우리 명절 때는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있고 뭐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명절 때는 주로 우리 관습이 그래요. 그건 법은 아니야.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보통 남편 집에 먼저 가서 차례 같은 걸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처갓집들에 이제 부인들 집에 이렇게 주로 가죠. 남편들 집에 먼저 가고. 이걸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관습이야.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나는 늘 처갓집 먼저 갔다가 우리 집 나중에 갔는데 라고 헷갈리는 분이 있겠죠? 그럼 그분이 손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저는 말이죠. 처갓집 먼저 갑니다. 안 그러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너나 그렇지. 우리 지역의 사실인 관습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왜?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잖아요. 이런 경험칙도 일종의 법칙으로 봐서 그런 정도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조금 아까 누가 손들고 나왔다 그랬죠? 우리 집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판사가 너희 집이나 그렇지 사실은 관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문법으로서 민법에 해당하는 거 관습법 있죠? 관습법.
자, 관습법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 줄치지 마세요. 그거는. 자, 민사에 관한 관례 내지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줘야 되죠. 그리고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쳐야 될 건 리얼인 거야. 제가 줄치라고 하는 것만 줄치세요.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게 되면 이건 법적인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양속 및 강행 규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 질서를 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멋진 판례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밑에 있는 판례 있죠? 자, 판례도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 줄치라고 하는 부분만 줄칩니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된,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줄 밑으로 들어갑니다. 두 줄 밑으로 가서 거기에 자, 요건 줄 안 치는 거예요. 사회질서 변화로 인하여 줄칩니다.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제가 줄쳐드린 걸 읽어보면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효력으로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되셨죠? 부드럽게 이어지죠? 이렇게 다 읽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핵심 지문들인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판례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종중자 보입니까?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로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요즘은 선택도 가능하긴 하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적 섭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특별한 지위나 자격이 성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기본 절차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했던 종로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0페이지 판례로 갑니다.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줄 뒷부분으로 가시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그럼 남녀 구별 없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야?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 종중 총회를 소집하려면 남성에게만 해야 돼? 여성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남녀 구별 없이 무조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도 이제 종중의 구성원이요. 남성도 종중의 구성원이죠. 그럼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여성 종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성립 시기예요. 자, 성립 시기에는 기억만 줄칩니다. 기억만. 나머지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립 시기.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그것도 중요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존재가 뭐가 된다고요? 확인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귿에 있는 그거 줄치는 거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운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 다만 법원이 모든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고요. 자, 이제 국가의 입법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관습법의 범위는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새벽밥 먹고 부산 가갖고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강의합니다. 강의하고 강의가 좀 일찍 끝나면 저녁에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 강의 끝나면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새벽에 또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합니다.
여기 와서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갖고 여기 와갖고 또 강의해요. 몇 시간?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 1시간이면.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입법조사관들이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날 가서 조사하고 그날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어느 지역을 한번 갈 때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고 정말 힘들다. 이때는 정말로 국가의 입법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관습법이 널리 산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서 조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날 갔다가 그날 올 수도 있죠. 이게 국가의 입법 기능이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얘기는 지역마다 성문법으로 포함시켜야 될 관습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성문법으로 포함을 자꾸만 시키는 거야. 그럼 관습법의 존재가 이만큼 있다가 국가에서 입법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자꾸만 성문법으로 포함시키면 결국은 관습법의 범위는 조금씩 줄어든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의 국가의 입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관습법의 범위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제가 줄 안 쳐드리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들 있죠?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 거기 5개가 보이시죠? 자, 분묘 기지권 할 때 분자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분.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할 때 지 동그라미 칩니다. 지. 찾았습니까? 수목 미분리 과실 등에 관한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 명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 담보 할 때 양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사실혼 제도 할 때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 분, 명, 사, 양 이렇게요. 지분명 사양 순서대로 안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지 뭐라고 읽어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을 들었으면 금방 쫓아가지만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막 이랬으면 이거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라고. 자, 요거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죠? 분묘기지권. 예, 그래요. 요거 뭐라고요? 여기 다시 보고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요거는요. 자, 요거는 명인 방법인데 수목 또는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 방법. 수목 또는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 방법. 자, 해봅니다. 시작. 지금 저 3명 쫓아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한다고 자꾸만 줄을 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조금 이따 제가 줄 쳐드릴 거고, 지금 이거는 암기가 중요해? 줄 치는 게 중요해? 암기가 중요한데 엉뚱한 행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혼제도. 뭐라고요? 사실혼제도. 요거는 동산의 양도담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거는요? 아, 요거는 명인방법. 근데 앞에가 좀 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명인방법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쫓아해 보십니다. 아시겠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뭐라고요? 요거는요?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자, 지분명 사양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분명 사양 중에서 나머지는 시험에 내서 여러분 골탕 먹일 게 없어요. 디귿에 있죠. 디귿에 수목 미분리 과실에는 명인 방법이 있지만 옆에다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명인 방법에 수목 미분리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습법상 제도가 아닌 거야. 그럼 동산의 명인 방법 틀렸죠? 동산의 명인 방법 틀렸고요. 옆에다 써놓습니다. 동산의 명인 방법 X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있죠? 그 옆에다 뭘 써놓냐면 부동산의 양도담보. 자,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다 암기가 되는데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이 골탕 먹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야. 동산의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양도담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관습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동산은 명인 방법 제도가 없어요. 동산은 붙들고 있으면 소유자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름 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 책에다가 이름을 썼대요. 이름을 썼으면 그게 명인 방법 한 거야. 이름 쓰는 거요.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키울 때 목장에서 엉덩이에다가 무슨 목장 표시하죠? 오케이 목장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하잖아. 엉덩이에다가.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옛날엔 그게 다 통했지만 지금은 법 체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명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등기, 동산은요 점유, 인도받으면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옛날에 명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담장 치고 뭐 문패 붙였잖아. 그게 명인 방법의 일종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제도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됐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2개 정도만 잘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 그건 다 줄치셔야 돼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거는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관습법상 물권은 거기 중에서 기억하고 니은만 관습법상 물권인데 이건 물권 편에 뒤에 가서 볼 거거든요. 물권 편에 볼 건데 이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거 관습법상 제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지분명 사양만 관습법상 제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분명 사양이 아니면 관습법상 제도도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온천권 지분명 사양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관습법상 사도통행권도 안 들어가 있죠. 근린공원 이용권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우리 지분명 사양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려운 말을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분명 사양만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제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준이 지분명 사양 이외에는 무조건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공부하면 더 헷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다 주고 샀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 돈 싹 다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 내가 돈 다 주고 점유해서 지금 3년째 쓰고 있다고.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야? 돈 다 주고 내가 샀다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다 주고 산 나는 뭐야? 소유자야 아니야? 에?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인 거예요. 사실상 지배권. 그럼 그 사실상 지배권은 소유권과 유사하긴 해도 그걸 관습법상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아니야? 지분명 사양이 아니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접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온정주의에 의해서 그 정도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연속극 얘기고. 아시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법에 정한 것들 아니면 법이 아닌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때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지위와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관습법은 성문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효력만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민법 제1조에서 얘기하는데 민법 제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산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관습법에 의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에 보시면요.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만 된다.
그러니까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입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거 필요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만 되니까 이건 헌재 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서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세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행정사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 답으로 표시됐던 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답으로 표시됐다가 그 다음번에 이의제기에 의해서 복수정답으로 돼버렸다고. 그럼 복수정답으로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맞는 걸로 쳐야 되죠. 그렇죠? 두 개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 이제. 그럼 결국은 또 복수정답이 돼야 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뜬금없이 관습법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문이 나오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다 라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소 견해라고 참고사항 타이틀에 나오죠. 타이틀에 나오면 헌법재판소 견해에다가 밑줄 치고 맞다 라고만 써놓으시면 밑에 내용 다 안 보셔도 관계없는 거야. 그러면 되셨어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와 관련돼서 밑에 있는 표는 한 장 넘기셔갖고 다음 페이지에 주장 입증 책임이 나오죠. 주장 입증 책임에 왼쪽에 있는 게 관습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위에다가 써놔봐. 그 위에다가 왼쪽에 있는 칸은 관습법, 오른쪽에 있는 칸은 사실인 관습 이렇게 써놓으면 굳이 앞에 넘기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할 때 확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습법, 그래서 거기 주장 입증 그거만 다 박스로 묶어 놓으세요. 그건 다 봐야 돼. 그래서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습법에 관한 내용이죠. 다만 모든 관습법을 법원이 다 알 수는 없고 그 관습의 법적 확신 여부를 법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법의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건 위에 칸에 있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사실은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아니지요 이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경험칙이고 경험칙도 일종의 법칙입니다.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의 구애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아까 그랬잖아. 우리 집은 처갓집 먼저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건 니네 집이나 그렇지 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의 전부와 그 내용은 원칙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입증하는 과정에 증인을 대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내용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 입증할 때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 동조 세력 만들어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훨씬 더 증거로서 뒷받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23회 기출문제로 관습법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24회 때는 하나가 건너뛰고 25회 때는 법률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관습법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2번 지문이 답이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지분명 사양이 아니면 관습법상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죠. 조리. 그 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는 33페이지를 넘어가시고 33페이지. 거기는 동그라미 2번에 굵은 글씨만 줄치면 돼요. 법에 흠결이 있으면 조리에 의해서 재판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에 굵은 글씨 맨 위에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조리의 법원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도 법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례는 법원성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양쪽 가로 3번 굵은 글씨 보이시죠? 줄칩니다,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줄쳐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법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판례 없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럼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요.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 주관식으로 쓰는 시험에 판례만 쓰면 점수 40점도 안 나와요. 주관식으로 쓰는 시험에는 학자들의 견해 다 쓰고 여기에 판례의 태도는 어떻다. 라고 해서 다수설, 소수설, 판례의 태도를 다 써야 돼. 주관식 쓰는 시험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판례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게 이 주관식 쓰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이 봐도 그게 답이고 내가 봐도 그게 답이고 딴 사람들이 봐도 그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관식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잖아. 근데 객관식은 누가 봐도 공통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설을 써야 돼, 소수설을 써야 돼. 그럼 소수학자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건 객관식 시험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문제에 나와서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르라? 판례에 따르라. 그럼 지금 여기 판례 내용을 답으로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 내용을 답으로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판례를 답으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수학자들의 주장을 집어넣으면 다수학자들이 난리가 날 테고 다수학자들의 주장을 답으로 집어넣으면 소수학자들이 난리가 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근데 다수설을 답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소수학자들이 우리가 다수설이야. 이게 다수설인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일반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판례는 판례 번호만 있으면 판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엔 판례가 절대적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시비거리가 생길 수 없잖아요. 이게 판례인지 아닌지는 판례 번호만 찾아보고 거기 나오는 지문 몇 개만 치면 판례 번호까지 쭉 해서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판례는 판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판례는 금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의해서 판례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재판의 기준으로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자, 법원조직법 제8조 거기 줄칩니다. 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 사건은 동그라미까지 쳐야 돼. 당해 사건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것만 줄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1심 법원, 2심 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일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상고심은 항상 대법원에서 해. 최종심은 무조건. 조그마한 사건은 1심에 단독 판사가 하면 2심은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해요. 여기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으면 이거는 고등법원에서 하고 무조건 대법원이야. 최종심은. 이건 지방법원 단독심, 지방법원 합의부. 민사 같으면 소송물 가액 2억 초과하면은 무조건 여기 합의부에서 하고 소송가액 2억 원 미만이면 1심이 단독심, 2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에서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큰 사건은 2억이 넘어가는 사건은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2심은 고등법원. 최종심은 항상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최종심은. 자, 여기 단독심에서 A라고 판시했어요. 근데 합의부에서 B라고 판시했어요. 그럼 이 효력이 소멸해버리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로 일단 인정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B로 판결했다 그러면 B로 확정이 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A로 판시했다 그러면 되돌려서 야 이거 A로 바꿔. 그럼 이거 다시 A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사한 사건이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야. 그럼 여기 A로 돼 있다고 무조건 A로 해야 되냐? 아닌 거야. B로 할 수도 있고 여기도 B로 했다. 그때 대법원이 3년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뭐가 될 수 있어요? B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유사한 다른 사건은 하급심을 기속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해하셨죠? 당해 사건 동그라미 쳐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전에 재정 나오는데 개정의 여러 가지 경과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도 안 볼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민법의 기본 원리 가십니다. 34페이지 갔습니까? 민법의 기본 원리. 자, 여기도 그냥 듣기만 하고 줄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줄칠 건 제가 조금 있다가 4개만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야. 자, 민법이 제정되게 된 근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옛날에 왕조국가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짐이 곧 국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 그래서 자기가 국가고 자기 말이 곧 법이야. 왕의 말이 곧 법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뺏어갔어요. 관료들이 가갖고 어떻게 해? 뺏어가죠. 뺏어다가 국왕께 바치는 거다. 영광으로 알아라. 그러고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만들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거 만들면 왕이 뺏어가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게 뭐냐면 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권.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했던 가장 큰 그 내용이 그건 거야. 왕이 도대체 뭔데 지 맘대로 뺏어가느냐.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가 없고 왕도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저항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야. 그래서 시민혁명이네, 마그나 카르타네,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아닙니까? 이런 것들, 명예혁명이네,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이 뭐야? 사유재산 확보인 거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재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걸 법으로, 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걸 제도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민법인 거예요. 민법.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국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에 무제한의 자유를 줬어요. 그게 근대 민법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야. 국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근대 민법은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고요. 그러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은 무한정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고 계약은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으면 무조건 책임 안 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자유가 굉장히 보장돼야 되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이거는 절대적인 법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하면서 시장이 발달해요. 무한정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래에서 성공한 놈은 부자가 되죠. 이 힘을 가지고 이 재산권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막 압제해가지고 뺏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병리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게 빈익빈 부익부죠. 이때 등장한 게 뭡니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거 아시죠? 1920 몇 년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소련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더라는 거야. 보니까 걔는 무한 자유 경쟁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을 해요. 근데 더 이상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놀고 먹었던 쟤하고 나눠갔는다며. 그럼 열심히 일하고 싶진 않죠. 어쨌든 간에 위에서 정해놓은 것까지만 하지. 더 이상은 안 하려고 들라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옛날에 무슨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은 고전주의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슌페터나 이런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장했던 게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공공복리의 개념을 가입을 좀 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민법의 기본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냥 이건 듣고 마는 거야. 이건 무슨 여기 줄칠 거 없어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개인적 자유주의가 최대한 보장이 돼서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작용의 기본 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뭐를요? 공공복리의 개념을 가미를 해버린 거예요. 가미하니까 새로운 민법의 기본 원리가 현대국가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소유권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죠. 근데 소유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하라는 얘기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대신 그 계약도 공공복리에 맞도록 체결하라는 얘기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과실도 없는데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과실 책임론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있죠. 법인이 회사 직원들을 두고서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을 두고서 사업을 하다가 회사 직원이 가서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법인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했으면 지 개인적인 일을 했는데 법인이 책임져요? 법인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책임져요? 법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법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회사 직원이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불법 행위가 생겨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럼 그 개인도 책임을 지지만 법인도 같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공공복리에 맞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법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이거든요. 그럼 우리 민법은 근대 민법에 가까워요? 현대 민법에 가까워요? 현대지. 1960년생들 지금 현대 지금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현대 민법이죠. 그럼 우리 민법은 공공복리의 개념이 개인적 자유보다 공공복리의 개념이 더 강조되는 민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히 이론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5페이지에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서 양쪽 가로 2번에 계약자유의 원칙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1, 2, 3, 4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4개가 있죠.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 거야. 체내 상방 이렇게 밑으로 체내 상 방.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아시겠죠? 체내 상방 그런 거예요. 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체내 상방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암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우리가 홈플러스 우리 동네 앞에는 홈플러스가 있어요, 집 앞에. 홈플러스 갑니다. 홈플러스 갔다고 해서 뭔가 꼭 사야 됩니까?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아, 한여름에 홈플러스 가면 시원하고 좋아.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잠깐 거기서 시간 좀 보내려고. 근데 가서 마침 생각난 게 하나 있네. 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체결의 자유야. 그럼 뭘 살 건지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두부를 좀 사와야 되겠다. 두부. 맨날 얘기하는 게 두부지 뭐. 그럼 어느 회사 제품을 살 거냐? 어느 회사? 청정원? 무슨 원이 유행하잖아. 풀무원? 청정원? 아니야. 난 원 플러스 원. 그죠? 똑같은 원이죠. 어떤 거 할 거야?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고. 그럼 이거 카드로 결제합니까? 현금으로 결제합니까? 방식의 자유죠? 거래 방식의 자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하면 일시불로 합니까? 할부로 합니까? 할부로 하면 할부 몇 개월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들어갔다 나오면 계약자의 원칙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 뭐 공공복리의 실천 원리다라고 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소유권 절대가 상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으로 무과실 책임론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민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네모 3번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보이시죠? 거기에 줄칠건 1번이야. 1번. 공공복리가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돼. 자, 가끔가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와서 그럼 우리 민법은 사적 자체의 원칙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민법 현대민법이라고 했죠. 사적 자체의 원칙 포기했을 수가 없어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사적 자체인데 계약자의 원칙 그대로 인정이 되잖아. 여기에 뭐가 하나 가미됐다고요? 공공복리가 하나가 가미가 됐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더 강조한다는 얘기야. 사적 자체보다는. 우리 민법은. 그렇다고 해서 사적 자체가 포기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해석이에요. 민법을 해석한다. 자, 민법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민법의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가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민법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제1조 가지고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 제1조 갖고 여태까지 떠들고 있죠. 그 하나 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떠들었다고. 이런 것들이 해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해석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법 해석 방법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법의 해석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서로 보완의 개념이지 충돌의 개념이 아닌데 혹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서로 충돌했을 때는 뭐를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우리는 성문법이 제1차적 판단 기준이고 불문법은 제2차적 판단 기준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법의 장점이 뭐였어요? 법적 안정성. 불문법의 장점은 구체적 타당성이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이지만 어떻게 하다 충돌하게 되면 뭐를 우선시해야 된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개념만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있는 법 해석의 기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에서 줄칩니다. 여기서부터 법 해석의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기준은 서로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줄 치시고 그 두 번째 줄 뒤에 가면 부득이하게 두 개념이 충돌할 경우까지만 줄 칩니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부득이하게 두 개념이 충돌할 경우 그 경우자 바로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맨 뒷부분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발견에 민법 해석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 이게 출제되면 여러분 정말로 잘 틀려요. 두 말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구체적 타당성이 1순위라는 얘기잖아요.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반대로 돼야 되죠. 요거는 자주는 등장하지 않아도 나오면 잘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밑에 민법 해석의 기술과 방법이 있죠. 밑에 보니까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험엔 유권 해석만 나오고 학리 해석은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유권 해석이에요. 유권은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행정한다는 얘기는 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부에서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입법 해석인 거야.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입법 해석에 그거는 우리가 98조 하면서도 옆에다 써놓고 한 거예요. 98조 입법 해석. 본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야. 법 조문 가지고 뭘 설명했어? 물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조문 가지고 물건 설명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입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페이지로 가면 민법의 효력이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민법의 효력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